너울다솜팀 노주영, 강승현, 석수현, 이혜정 앞에 나와서 발표 준비해주세요. 네, 그럼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생성형 AI 기반 TRPG 게임 너울다솜을 제작하고 있는 팀 너울다솜의 이예정입니다. 저희 팀은 3명의 프로그래머와 1명의 디자이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화 AI와 시나리오 기획을 담당해주고 있는 너울다솜의 팀장 노주영 하고분이 계시고, 그리고 플레이어, UI 구현 및 NPC 상황 적응을 담당하고 있는 강승현 하고, 그리고 전투 시스템과 AI 구현 담당을 하고 있는 저 이예정과 2D 리소스와 캐릭터, UI를 제작하고 있는 석수현 하고가 함께합니다. 저희 게임의 기획 배경을 알아보기 전 TRPG가 무엇인가에 대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RPG란 테이블탑 롤플레잉 게임의 약자로서 마스터와 플레이어들이 모여서 각각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며 주어진 스토리를 이어나가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TRPG를 즐기고 싶다고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표 같은 경우에는 한 SNS 커뮤니티에서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TRPG를 즐기고 싶은데 즐길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접할 기회, 입문이 어렵다는 것이 50.5%, 그리고 플레이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구인난이 25.5%로 TRPG는 여전히 사람과 입문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접하기 어려운 게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를 생각하다가 AI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AI 시장이 얼마나 커질 것인가에 대한 예상 표인데요. 생성형 AI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과 함께 TRPG의 내용도 AI로 구현하면 어떻게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를 게임에 접목시켜 구인난과 그리고 입문하는 기회를 늘릴 수 있는 TRPG 게임을 제작하는 것을 목표하였습니다. 프로젝트 너울다솜은 한국형 TRPG를 설화학당을 이용한 게임이며 설화학당을 무대로 한 가상세계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의 프로젝트의 소개입니다. 장르는 AI를 활용한 1인용 CRPG 게임인데요. 여기서 CRPG 게임이란 TRPG를 컴퓨터로 플레이할 수 있는 모든 게임을 이루는 총칭입니다. 목표는 스토리를 따라 탐사와 전투를 하여 스토리 엔딩을 클리어하는 것이고요. 타겟층은 평소에 TRPG를 즐기고 싶었으나 기회가 좀처럼 없었던 사람, 혹은 TRPG를 이미 알고 있고 천연 스토리 게임에 거부감이 없는 사람을 타겟층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게임의 시놉시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플레이어는 도사대학교 설화학당에 막 입학한 신입생입니다. 첫 수업 중에 학당의 학생들에게서 불길한 꿈에 대한 소문,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불안한 반응을 듣게 됩니다. 그러던 중 학년에서 제일 뛰어난 학우인 전세평은요, 화자를 따로 불러내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안한 상황,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내 계획에 협조해주면 그걸 해결할 수 있게 해줄게 라는 식으로요. 과연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듣고 이 제안을 받아들이실 겁니까? 아니면 거절하실 겁니까? 저희의 게임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이야기가 결정이 됩니다. 주요 기능은 타이틀 화면, 처음에 타이틀 화면에 들어가면 프로필 선택, 그리고 수집품 목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프로필 선택을 들어가게 되면요, 이렇게 기존에 만들어둔 프로필을 선택하거나 새로운 프로필을 생성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새로운 캐릭터 생성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족 선택, 종족에 따라서 성별을 선택하고,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 두 가지의 외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생성 중에서 특성치, 그리고 도술 능력치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특성치는 보통 RPG 게임에서 생각하는 기본 스테이터스, 도술 능력치는 스킬을 사용하기 위한 스테이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플레이어가 조정하고 싶은 대로 분배가 가능하게 만들어서 어떤 플레이를 하고 싶은지에 따라 플레이어들에게 다른 경험을 선사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상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칸도 존재합니다. 다음으로는 탐색 화면입니다. 플레이어는요, WASD 키, 그리고 탭키를 이용해서 화면에서 동작을 할 수 있고요. 탭키를 누르면 메뉴창이 뜨게 됩니다. 이 메뉴창에는요, 플레이에 필요한 기능인 매국 매촉, 인벤토리, 그리고 프로필 확인 등 3가지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탐색에 필요한 것들이 UI로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저희 게임의 가장 중요한 부분, 탐색에도 판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 이 판정이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치 혹은 스킬을 사용해서 숨겨진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판정은요, TRPG의 방식을 그대로 가져오되 보통 TRPG는 주사위를 굴린다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저희는 한국에 맞추어서 윷을 굴린다로 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판정에 대한 자세한 것은 이런 느낌입니다. 도, 개, 걸류, 모에 각각의 숫자를 할당하여서 기준치 이하가 나오면 성공이다 라는 방식인데요. 지금 예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인심이라는 특성치, 그게 기준치가 3인 경우에는요, 도, 개, 걸이 나오면 됩니다. 그렇지만요, 우리 윷놀이에도 특별한 도인 뒷도가 있듯이 이 게임에는 2개의 특별한 뒷도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동그라미 모양의 행 뒷도고, 하나는 무조건 실패하는 도인 액 뒷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중에서도 행이 나오면 성공을 하고 액 뒷도가 나오면 실패한다 라는 판정 방식입니다. 탐색에 있던 메뉴 아이콘에 대한 상세 설명입니다. 특히나 인벤토리와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타 게임과 비슷하지만 매분 매초라는 기능은 신기하실 텐데요. 매분 매초라는 것은 스마트폰에 있는 SNS 커뮤니티 형식을 띠고 있어서 스토리에 따라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게시물에서 무언가 힌트를 얻을 수도 있고 다음 스토리를 진행하기 위한 정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화창입니다. 저희는 대화 입력칸을 따로 만들어서 플레이어가 직접 대화를 입력하고 그리고 NPC가 그것에 대답해주는 것처럼 방식을 만들어서 스토리에 몰입감을 주려고 합니다. 이 과정은 생성형 AI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바라자 표시 그리고 스탠딩 일러스트를 통해 플레이어가 조금 더 스토리에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다음은 전투입니다. 전투는 특성 및 도수를 사용하여 시나리오의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스토리 진행 중에 전투가 시작되면 전투용 필드로 이동하게 되며 턴제 방식의 전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투 시스템의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투를 시작하게 되면요, NPC 전투 AI를 한번 실행시켜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NPC가 어떤 행동을 할 건지 결정하고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플레이어에게 정보 제공을 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 후에 징조 파악이라는 것으로 이제 AI가 어떤 공격을 누구에게 할 것인지 정해졌다면 그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 있습니다. 그 후에는 플레이어들은 이걸 바탕으로 스킬을 선택할 수 있고 그거에 관한 판정은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윷 판정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미리 저장해두었던 NPC들의 행동을 하게 되고 NPC들도 똑같이 판정 및 결과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한 턴의 한 사이클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전투가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전투가 끝나는 조건은 하자의 체력이 0이 될 플레이어의 체력이 0이 될 경우 패배, 그리고 몬스터의 체력이 0이 될 경우 승리하고 특정 전투 같은 경우는 이 턴수에 제한을 두어서 그 턴수가 다 되면 종료되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전투 AI 흐름도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현재 상황 확인하기는 플레이어와 몬스터의 체력과 MP, 그리고 현재 라운드 수를 확인해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후에 현재 체력, 현재 MP, 그리고 난이도, 라운드에 따라서 수식을 입력해서 지금 난이도를 조정할 것인지 여부를 파악합니다. 너무 전투가 루즈해질 것 같으면 난이도를 조금 쉽게 조정하고 너무 전투가 빨라질 것 같으면 조금 전투를 길게 끄는 방식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몬스터 특유의 특성을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후에는 몬스터가 기술을 선택하고 그리고 대상을 선택하며 이것을 바탕으로 징조라는 것을 묘사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누구를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스킬의 기술 묘사를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에게 넘겨서 이 기술의 전조,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묘사해서 플레이어들에게 힌트를 준 데 사용할 것입니다. 그 후에는 성공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판정이 있다면 그것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투 화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플레이어 캐릭터와 몬스터 캐릭터가 나오고 플레이어의 체력 그리고 도력바가 나옵니다.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누적 데미지를 표시하는 방향으로 지금 몬스터가 얼마 정도 데미지를 입었는지 확인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 후에도 전투 시스템에도 스킬을 선택하고 판정을 할 수 있게끔 하단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구현한 사용 기술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게임 제작은 전체적으로 얼리얼 엔진을 사용할 거고 전투 AI 같은 경우에는 C++를 이용하여 현재 전투 상황을 조건화하고 각 조건에 맞게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구현할 것입니다. 그 외에 대화형 AI를 활용하여 아까 얘기해드렸던 징조 묘사를 할 것입니다. NPC 대화 AI 같은 경우에도 챗GPT와 같은 오픈 AI를 활용해서 플레이어가 하고 싶은 말을 직접 입력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 예정입니다. 2D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프로크리에이트, UI와 UX 같은 경우에는 피그마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프로크리에이트를 사용하여 제작할 것입니다. 개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프로필 생성 시스템, 전투 시스템과 맵 구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화 AI와 전투 AI 역시 코드 작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9월과 10월부터는 스토리 계획과 퀘스트 계획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레벨 구현에 들어갈 것이고 10월부터 11월 사이에 테스트 및 보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진행 중인 작업 그 첫 번째는요, 코드 작업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전투 시스템 개발 환경이랑 그다음에 스킬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의 플레이 화면을 한번 영상으로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것은 이동 화면입니다. 플레이어는 이렇게 WASD를 이용해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맞게 2D 스프라이트를 제작을 했고요. 탭키를 누르면 이렇게 메뉴 창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프로필 생성 화면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프로필과 새 프로필을 선택할 수 있고 기존 프로필을 누르게 되면 이걸로 게임을 진행하시겠습니까? 라는 창이 뜹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새 프로필을 만드는 것을 먼저 만들었고요. 이렇게 처음 들어가게 되면 종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족의 종류를 선택하고 안 보이는 것들은 화살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외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별에 따라서 외형이 2개 정도로 선택할 수 있게 바리에이션을 주었습니다. 이후에는 특성인데요. 특성은 이렇게 5가지 특성이 있고 이것을 플레이어가 하고 싶은 대로 분배를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가이드에 따라서 플레이어가 원하는 대로 분배를 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도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특정한 조건이 있고 그거에 맞춰서 플레이어가 원하는 대로 스킬을 분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다른 정보들을 입력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본으로 들고 간 아이템을 선정해 주고 나면 전체적으로 프로필 작성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프로필 작성을 마치고 나면 학생증 형태의 프로필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게임을 선택할 때뿐만 아니라 게임 내에 있는 프로필 메뉴에서도 이 학생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이 있으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지난 멘토링 때 갔을 때 이제 기획 내용을 빨리 정리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기획 내용이라든지 뭐 상세, 뭐 플로우 이런 것들은 잘 정리가 된 것 같고 일단 이제부터는 구현에 좀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은데 좀 중요한 피처들부터 좀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려는 TRPG 게임의 기본 시스템만 해도 구현할 게 되게 좀 많기도 하고 그리고 이 컨텐츠가 이게 TRPG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임 유형에 대비 이제 자유도가 높은 게 중요한 거잖아요. 선택의 자유도까지 만들려면 만들어야 될 콘텐츠의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초기에 좀 더 개발 속도를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도 뭐 게임 쪽을 되게 좋아하는 하지만 TRPG는 많이 생소합니다. 생소한데 일단 지금 보여주신 내용을 보고 무엇을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까지는 충분히 납득을 했는데 이제 지금 그 NPC 대화에서 그냥 챗GPT를 쓴다 정도만 나와 있잖아요. 이제 그거 정도로는
그런 AI를 활용한다는 의미에서도 크게 변별력을 느끼긴 좀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아까 얘기하신 것들 중에 특정 NPC한테 어떤 답변을 끌어낸다든지 아니면 유저가 어떤 얘기를 해서 이 이야기를 풀어가야 될지 모를 때 생성형 AI가 뭐 몇 가지 선택지를 줘서 그 선택지에 따른 결과가 좀 바뀐다든지 하는 좀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으면 좀 이해하기는 더 쉬울 것 같아요. 아마 뭐 그 실제로 컨텐츠를 만들고 시스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 덜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잘 활용한다면은 사실 요즘 AI 가지고 그 대화 형태로 하는 게임들이 원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재밌는 게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뭔가 좀 더 그런 디테일들을 좀 더 챙겨서 코어를 좀 잘 만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러블레스팀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5번째 팀 악센트 팀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팀의 absent 기획 발표를 맡은 김나영입니다. 저희 팀 프로젝트인 아트벤처 AI 도슨트를 활용한 메타버스 전시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소개에 앞서 저희 팀의 파트 분배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픽 파트는 저와 대현님이 전시 공간을 구성하는 4가지 테마 중 2개씩 분담하여 제가 인상주의와 팝아트, 그리고 대현님이 추상표현주의와 여수파의 레벨 디자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발 파트는 범길님이 얼리얼의 VR 구현과 여수파 테마의 인터랙션을, 그리고 세영님이 AI 도슨트와 팝아트 테마의 인터랙션 구현을 담당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준서님이 관람자의 이동과 UI 디자인, 그리고 인상주의와 추상표현주의 테마의 인터랙션을 담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작품 기획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대의 오프라인 전시가 전통적인 미술관에서 작가나 큐레이터의 전문적인 해설을 통해 관람자에게 일반적으로 전달되는 방식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벗어나 관람자가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예술작품의 의미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아트벤처를 다음과 같이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아트벤처를 통해 미술관과 작품, 그리고 관람자의 경계를 모두 허물고 관람자의 자유도 보장과 AI 도슨트와 같은 기능 제공을 통해 예술에 대한 장벽을 낮춰 새로운 방식으로 시각적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핵심 기능 3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관람자에게 사실적 전시 경험을 제공합니다. 관람자는 1인칭 시점으로 전시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현실적인 그래픽과 다양한 음향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터랙티브한 전시 요소 배치입니다. 이를 통해 관람자는 전시 공간에서 각 테마 공간으로 이동하여 각종 오브젝트들과 인터랙션을 통해 자신만의 작품을 구현해보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AI 도슨트 시스템입니다. 이는 관람자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관람자의 관심사나 선호 작가, 배경 지식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관람 동선을 추천합니다. 이는 TTS 기술을 통해 모두 음성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아트벤처의 전체 인터랙션 시나리오입니다. 관람자는 VR 기기를 통해 전시 공간에 입장하여 자유로운 관람을 즐길 수 있습니다. 관람 중 모르는 것이나 질문이 생기면 채팅을 통해 AI 도슨트에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전시 공간에 배치된 오브젝트들과 인터랙션하며 색상을 바꾸거나 배치를 바꾸는 등 자신만의 작품을 창작해보는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각 테마마다 상이한 인터랙션 방식은 테마 기획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픽 파트입니다.
저희 팀은 그래픽 작업에 앞서 디자인 방향성에 대해 먼저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전시 공간은 다양한 시대의 미술 사조를 통합하여 관람자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웅장한 느낌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복층 구조의 디자인을 가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관람자의 시선이 분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전시 공간 전체에 라이팅을 주기보다 관람자의 시선이 머물러야 할 곳, 즉 인터랙션이 가능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라이팅을 줄 계획입니다. 다음 AI 도슨트 레퍼런스입니다. 저희는 관람자가 전시를 관람하는 동안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지 제공받을 수 있도록 AI 도슨트가 관람자의 경로를 따르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람자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둥글고 단순화된 로봇 형태로 디자인하여 친근감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전시 공간은 인상주의, 팝아트, 추상표현주의, 여수파를 대표하는 4가지의 작품이 놓입니다. 관람자는 이 작품들과 인터랙션을 통해 각 미술 사조의 테마 속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테마 공간의 기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인 인상주의는 빛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순간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상주의 작품들은 색채와 색조, 그리고 질감에 초점을 맞춘 작품들이 많은데요. 저희는 여기서 색채라는 키워드를 통해 관람자가 작품 속에서 인터랙션을 함에 따라 비어있던 작품의 색채가 점점 채워지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관람자가 작품에서 색채가 가진 비중에 대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빈센트 반 고흐의 아을 고흐의 방을 배경으로 해당 내용들이 구현될 예정입니다. 인상주의 테마의 인터랙션 시나리오입니다. 관람자는 3D로 구현된 고흐의 방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 공간 안에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4가지의 오브젝트들이 존재하고 각 오브젝트들은 관람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아이콘 표시가 함께 제공됩니다. 관람자가 오브젝트들을 찾아 손으로 터치하게 되면 오브젝트의 색상이 무채색에서 유채색으로 전환되며 이와 동시에 앰비언트 사운드가 활성화됩니다. 총 4개의 오브젝트들을 찾아 해당 인터랙션을 반복하게 되면 작품의 모든 색채와 사운드들이 중첩되며 작품이 완성되게 됩니다. 해당 경험을 통해 관람자는 단순 관람이 아닌 작품의 완성에 참여하는 하나의 작가로서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테마인 팝아트입니다. 팝아트는 대량 생산으로 인한 산업사회를 예술로 승화시킨 미술사조인데요. 팝아트의 발전을 통해 대중들은 쉽게 이해하고 소유할 수 있는 예술들이 많이 탄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아직까지 대중들은 예술에 대한 거리감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해당 테마를 통해 관람자들이 쉽게 자신만의 예술품을 생성하고 또 소유하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람자는 팝아트 테마에서 선택지를 고르고 선택한 내용에 따라 자신만의 작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인터랙션이 구현될 작품은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레드판입니다. 팝아트 테마의 인터랙션 시나리오입니다. 관람자는 3D로 구현된 작품 속으로 진입한 후 건물 내부에 배치된 의자에 앉아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관람자가 의자에 앉게 되면 상대의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야가 어두워집니다. 관람자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미지의 상대와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답변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때 선택되는 선택지들은 배치되는 오브젝트, 색상 등 관람자만의 작품의 구성 요소가 되며 생성된 작품은 대화가 끝난 후 테마 공간 내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해당 인터랙션을 통해 관람자는 자신의 일상을 작품으로 변환하는 경험을 통해 팝아트의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추상표현주의 테마입니다. 이는 바실리 칸딘스키의 구성 8번 작품을 중심으로 구현될 내용인데요. 추상표현주의는 미술에서 에너지와 동적인 행위, 즉 열정적인 상태를 강조하는 예술운동입니다. 이 테마에서는 관람자들에게 시청각적인 경험을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작가가 작품 내에서 의도했던 리듬감과 율동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관람자들은 추상표현주의의 복잡하고 난해한 요소들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음악과 함께 작품을 즐길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추상표현주의 테마의 인터랙션 시나리오입니다. 관람자는 3D로 구현된 테마 속으로 진입하고 AI 도슨트의 안내를 받은 후 인터랙션을 시작하게 됩니다. 배경음악의 리듬에 맞는 애니메이션 시퀀스가 재생되는 것을 감상하며
관람자는 리듬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과 터치를 통해 색상을 변경해보는 등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인터랙션을 통해 관람자들은 미술관이 따분하고 정적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테마인 야수파입니다. 야수파는 인상주의에서 후기 인상주의로 넘어가는 시대 속 사진 기술의 발달에 따라 사실적 묘사를 벌인 사주입니다. 야수파는 강렬한 색채와 형태의 변형을 통해 작가의 내면을 표현한다는 것을 특징으로 가지는데요. 저희 야수파 테마에서는 관람자가 직접 그림을 그리는 체험을 제공하여 관람자의 독창적이고 새로운 화풍이 작가의 화풍과 어우러지는 시각적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야수파에서 선정된 작품은 모리스 드 블라맹크의 빨간 나무가 있는 풍경입니다. 야수파 테마의 인터랙션 시나리오입니다. 관람자는 3D로 구현된 작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배치된 오브젝트들 위에 페인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람자가 페인팅을 진행하면 오브젝트의 텍스처 위에 페인팅이 더 씌워지며 관람자는 자신이 페인팅한 요소들이 작가의 작품 속에 어우러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테마들은 각기 다른 화풍을 3D로 구현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그래픽팀에서는 마야와 시네마 4D를 통해 직접 모델링을 진행한 후 얼리얼로 임포트하여 레벨 디자인과 텍스처링 그리고 라이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작업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의 그래픽팀의 진행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 관람자가 가장 처음 인터랙션을 시작하게 될 전시 공간의 모델링을 진행하였고 데이터 스미스를 통해 얼리얼로 임포트하는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그래픽 파트 팀원의 대현님의 진행 상황입니다. 현재 추상표현주의 테마에 필요한 오브젝트들의 모델링을 완료하였고 얼리얼로 임포트하여 맵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맵의 텍스처링을 적용을 시키는 중입니다. 현재까지 작품의 기획 그리고 그래픽 파트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 다음으로 이제 저희 개발팀원인 준선님이 개발 파트의 팀 협업 방식, 개발 파트와 팀 협업 방식 등에 대해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개발 파트 발표를 맡은 장준선입니다. 이제 저희 개발 파트 주요 기술과 구현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핵심 기술입니다. 저희는 사실적인 전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관람자가 전시의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VR로 구현했습니다. 이를 통해 관람자는 실제 전시회에 있는 것처럼 몰입감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람자가 이동할 때 그 공간에 맞는 음향 효과를 적용하여 더욱 생동감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인터랙션에 따라 적합한 FX 사운드에서 출력되어 다양한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관람자가 작품 앞에서 상호작용 키를 누르면 해당 작품을 SD로 출연해놓은 공간으로 플레이가 워크되는 기능을 구현했으며 이를 통해 관람자는 작품을 다양한 각도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는 핵심 기술의 마지막 AI 도슨트 기술입니다. 저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전시 경험을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어니얼 엔진 5의 챗 GPT를 활용하여 AI 도슨트가 작품의 설명을 텍스트로 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이를 통해 관람자들은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비게이션 메시를 사용하여 플레이어를 따라다니는 AI 도슨트를 구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AI 도슨트 시스템을 통해 관람자들은 더 편리하고 몰입감 있는 전시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는 요구사항 정의서입니다. 여기에는 주요 부분은 전시회 로비, 작품, 그리고 AI 도슨트로 나뉩니다. 먼저 전시회 로비 부분입니다. 관람자는 전시회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로비에서 시작하여 각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작품 부분에서는 다양한 테마를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관람자가 특정 오브젝트와 상호작용하면 그 오브젝트와 색상이나 형태를 변화시키며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AI 도슨트 부분에서는 관람자가 작품에 대한 설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람자는 AI 도슨트에게 텍스트로 질문하고 챗GPT가 답변을 하여 AI 도슨트는 이를 바탕으로 답변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는 서비스 구성도입니다. 서비스 구성도는 시스템의 각 구성 요소와 그 상호작용을 보여줍니다. 사용자가 AI 도슨트에게 질문을 입력하면 AI 도슨트는 이 질문을 챗GPT API로 전달합니다. 챗GPT는 질문의 답변을 생성하고 이 답변을 다시 사용자에게 전달해줍니다. AI 도슨트는 작품 설명을 제공하고 관람자의 질문에 응답하여 상호작용을 통해 전시회 이해를 돕습니다. 다섯 번째 슬라이드는 메뉴 구성도입니다. 메뉴 구성도는 관람자가 전시회 내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메인 메뉴에는 전시회 탐색, 작품 감상, AI 도슨트와의 상호작용, 그리고 개인화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메뉴 구성은 사용자가 전시회 내에서 편리하게 탐색하고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섯 번째 슬라이드는 화면 설계서입니다. 화면 설계서에는 각 기능의 세부 처리 내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테마 진입입니다. 관람자가 작품에 가까이 접근하면 테마 이동에 대한 안내 문구가 뜨며 선택지에 따라 공간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능은 AI 도슨트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 관람자는 AI 도슨트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시회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능은 오브젝트 인터랙션입니다. 관람자는 테마를 관람 중 아이콘을 통해 상호작용 가능한 오브젝트를 확인하고 오브젝트의 색상이나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UI 디자인은 추후에 추가할 예정이니 아직은 미정입니다. 일곱 번째 슬라이드는 기능 처리도입니다. 기능 처리도는 시스템의 각 기능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질문 입력, 답변 출력, 그리고 상호작용 등으로 포함됩니다.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AI 도슨트 챗GPT API를 통해 답변을 생성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출력합니다. 여덟 번째 슬라이드는 개발 작업 방식입니다. 저희는 Unreal Engine 5, 비주얼 스튜디오 그리고 GitHub, 엑셀 등을 활용하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챗GPT, GitHub의 Git데스크탑을 통해 Unreal Engine 브랜치를 나누어 작업 분담을 하고 있으며 엑셀로 게임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슬라이드는 고범길 학생의 개발 파트 진행 내용입니다. 고범길님은 Unreal VR 프로젝트의 메타퀘스트 3를 적용하였으며 로비맵에 네버메쉬를 부착하여 VR 폰의 기본 이동 기능을 장착했습니다. 추후 플레이어의 상호작용들은 C++로 구현할 예정입니다. 열 번째 슬라이드는 이세영 학생의 개발 파트 진행 내용입니다. 이세영님은 챗GPT 플러그인을 통해 챗GPT API를 연결하였고 플레이어가 도슨트 가까이에 가서 질문할 수 있는 UI를 구현했습니다. 텍스트 박스에 질문을 입력 후 Ask 버튼을 통해 답변을 로그로 출력하는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플레이어 시점 변경과 이동 기능도 구현하였습니다. 11번째 슬라이드는 장준선 학생의 개발 파트 진행 내용입니다. 장준선님의 GitHub 데스크탑에 스터디를 진행하였고 인상주의 테마 및 특정 이벤트 발생 시 머티리얼 변경 테스트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사운드 출력 테스트를 통해 음향 효과의 품질을 검토하였습니다. 12번째 슬라이드는 영상 시연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선 저희 프로젝트의 실제 구현 모습을 담은 영상을 시연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이 관람자가 채팅을 통해 질문을 입력하면 AI 도슨트의 답변을 출력할 수 있는데요. 추후 VR 환경에서의 질문 입력을 통해 해당 기능은 오픈AI 위스퍼 API를 이용하여 스피치 투 텍스트로 전환시킬 예정입니다.
현재는 이제 모델링한 오브젝트들을 얼리얼로 가져와서 맵을 구성해놓은 상태이고 인터랙션은 아직 추가되지 않아서 추후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테마의 4개 역시 동일하게 구현될 예정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저희는 현실감 넘치는 전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3번째 슬라이드 레퍼런스입니다. 저희 프로젝트가 이 레퍼런스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레퍼런스들은 리움 미술관의 AR 전시입니다. 이 전시는 AR 작품을 리움 미술관 로비와 호암 미술관 야외 정원에 디스플레이하였으며 AR 기술을 통해 미술관의 물리적 한계를 초월한 전시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우리가 개발한 전시 시스템에서 혁신적인 가능을 제시해줍니다. 두 번째 레퍼런스는 SKT텔레콤의 머스타드블루 탐의 숲입니다. 이 특별전은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운영되며 오프라인 전시와 동일한 시기에 온라인에서도 관람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 사례는 메타버스와 오프라인 전시가 이상적으로 연계된 콜라보 전시의 좋은 예시입니다. 세 번째 레퍼런스는 보마 버추얼 온라인 뮤지엄 오프 아트입니다. 보마는 100% 가상공간 미술관으로 처음부터 가상현실에 구축된 미술관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가상공간에서 관람자의 동선을 구조하여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타 관람자의 채팅, 온라인 아트쇼, 음성 안내 시스템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례들로 바탕으로 저희가 제공한 서비스가 사각지대 사람들에게도 잘 전달되어 미술의 신세계를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의 협업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는 노션을 통해 일정 회의록, 문서 등을 업로드하여 팀원 모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그마의 레퍼런스 이미지를 업로드하여 실시간으로 아이디를 공유합니다. 디스코드는 공지사항과 작업, 내용 전달을 하며 비대면 회의를 진행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개인적인 이슈를 보고합니다. 이외 매주 목요일마다 정기 회의를 진행하여 팀원별로 진행 사항을 공유하고 팀 작업 일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11월까지 팀원별 작업 리스트입니다. 작업 파트를 나누고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세움으로써 본인이 맡은 파트를 구현하기 위해 어떤 작업들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일정을 통해 팀원들의 작업 진도 체크 및 프로젝트 진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팀이 협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피그마, 노션, 디스코드로 진행했습니다. 이로써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피드백 있으면 받겠습니다. 일단 메타버스라는 주제에 아주 적합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참 좋은 것 같고요. 일단 지난번 멘토링 때 제가 이제 다양한 그 전시회 상황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에 대한 구체 기획을 좀 빨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시각화까지 해가지고 플로우 정리나 이런 것도 잘 해온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칭찬해주고 싶고요. 아까 그 시안 영상을 보여줬는데 그게 PC에서 구동한 건가요? 아니면 VR로 찍은 건가요? 저희 VR로 촬영했습니다. 아, VR. 근데 이제 약간 뭔가 손이나 이런 거 나오는 것 같진 않아서 그냥 터치로 직접 조작하는 건가요? 저희가 현재 VR 기기를 끼고 조작은 키보드를 통해서 했습니다. 아, 그렇게 된거요. 알겠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VR로 하려면 키보드가 아니라 이제 거기서 제공되는 컨트롤러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동작하게끔 하는 작업이 좀 필요해 보이고 여기 지금 아트웍을 아마 이쁘게 하려고 많이 노력할 것 같아요. 좀 욕심이 날 텐데 VR이 이게 최적화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선을 잘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는 아트 그래픽 소스들을 좀 서둘러 올려보고 너무 좀 무겁거나 프레임이 많이 떨어지면은 그래픽을 좀 조정할 필요고 최적화 작업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경도 지금 그 공간이 아예 하나의 메쉬로 통으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메쉬로 잘라서 이제 조립하는 식으로 구현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올 거기 때문에 사전에 리소스를 만들 때
그런 부분을 사전에 고민하면 뒤에 가서 좀 문제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해보면서 공부를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기 보니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저는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특정 만약에 한국 박물관이라면 세종박물관이라면 그 세종박물관 구조를 메타버스화 시킨 게 좋은 건지 지금 팀에서 한 가상 공간으로 완전히 가상으로 한 게 좋은 건지. 저희 팀의 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프라인 전시의 경우 아무래도 관람자의 거리나 시간 등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초월하고자 이제 현실에 없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SKT처럼 비대면과 동부를 네. 하는 게 좋은 건지 그건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도슨트란 말을 나는 이제 처음 들어봤는데 그게 미술 쪽에서 많이 안내원 같은. 근데 네, AI 맞습니다. 도슨트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로봇가 있어서 네. 로봇가 움직이면서 만약에 관람자들이 보고서 로봇 도슨트한테 물어봐서 그들이 지식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제 네.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러면 AI 도슨트는 얼마나 많은 지식을 집어넣어야 되는지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챗GPT API를 가지고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진행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챗GPT를 써서 그 친구한테 계속 교육을 시켜서 하겠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스몰 LLM을 찾아서 네. 거기에 탑재하는 걸 한번 도와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도 하나 좀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미술 전시를 되게 많이 다니거든요. 제가 좀 그냥 뭐 다니면서 필요했던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되게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 정영 멘토님도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결국 상호작용 할 때 VR은 되게 불편해요. 조작감들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힘을 많이 쏟는 것보다도 결국 이게 전시의 경험상에서 인상파나 입체주의나 뭐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것까지만 끝이 나면 사실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미에 어차피 지금 AI 도슨트 정도는 들어가지만 결국 지금 뭐 이제 이미지 생성 AI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각 이제 화풍들 이제 그런 트렌드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국 내가 그냥 몇 가지의 프롬프트만 잘 가이드를 해주면은 그런 형태의 인상주의나 뭐 이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이미지를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AI 결국은 저는 이 전시가 만약에 여유가 돼서 조금 더 가신다고 하면 자신이 직접 뭔가 프롬프트를 가지고 그런 이제 각 주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를 각자 하나씩 뽑고 뭐 그거를 가상 공간을 크게 하나 줘서 거기에다 게시를 할 수 있고 실제로 그 전시가 오프라인에서도 열린다고 하면 그거를 뭔가 이제 패브릭 프린트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실제 굿즈로 받아가는 경우까지 가면 되게 완벽한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전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당연히 여기 현재의 목표까지 하는 게 1차적인 목표겠지만 만약에 여유가 남다면 되게 좋은 소재인 것 같아서 좀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된 관계로 마지막 조까지 그냥 쉬는 시간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는 6번째 조고요. 리포트한 조, 노민정, 이승현, 임진희, 이수영 교육생이 준비한 발표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나의 최애 도시를 찾아 떠나는 VR 여행 리퀴드포리탄 중간 발표를 하게 된 노민정입니다.
저희 팀은 디자인 노민정, 이승현, 프로그래밍 민지민, 이채영으로 이루어졌으며 각자의 역량에 맞게 역할을 분담하여 프로젝트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겠습니다. 여러분, 국내 여행 좋아하시나요? 다른 도시로의 여행은 힐링과 성찰, 지역 활성화, 다양성의 이해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데요. 하지만 획일화된 관광산업으로 인해 흥미가 감소하며 국내 여행에 대한 관심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고민하던 중 작품의 배경이 된 곳을 실제로 찾아가는 성지순례라는 문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컨텐츠가 장소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고 이미지화, 즉 브랜딩하여 실제 장소에 방문하는 현상을 보며 여행의 시작은 여행을 꿈꾸게 하는 컨텐츠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여행의 필요성과 흥미를 만들어주는 컨텐츠가 필요하다는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브리프 작성을 통해 목적 및 필요성, 수행 방법, 기술, 기대 효과를 정리하였고 3C 분석과 벤치마킹을 통해 저희 컨텐츠의 차별점과 강단점을 비교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포지셔닝 맵을 통해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 지점을 설정하였으며 저희는 체험 후 도시의 브랜딩이 각인되고 애착을 형성하여 현실에서도 그곳에 가보고 싶다는 동기를 제공하는 VR 여행 시뮬레이션을 제작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발전 가능성인데요. 현재는 한국의 도시로 한정되어 있지만 더 나아가 아시아, 전 세계로 콘텐츠 확장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도시 프로젝트, 도시 사업 시범 운영 등 여러 방법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제작 후 대전 관광공사에 프로젝트를 전달하여 이후 대전 메타버스 페스티벌 및 전시에 참여할 것이며 내년 6월쯤에 열리는 여러 뉴미디어 공모전에도 출품할 예정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명인 리퀴드폴리탄은 액체처럼 여행하듯 사는 도시를 뜻하는 2024년 트렌드 키워드에서 착안하였습니다. 해당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메타버스 수업인 만큼 그 요소를 충분히 활용하고 싶었고 현 사회 이슈를 주제로 하여 긍정적인 방향성을 도출해내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제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저희 프로젝트를 한 페이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먼저 저희 주요 요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자는 도시 여행자의 역할을 부여받아 1인칭으로 몰입감 있게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여행지를 추천받고 도시 체험을 통해 미션을 수행하며 여러 타이틀을 획득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미션을 클리어하면 게임 내 도시 체험권 제공 외에도 실제 도시 방문 시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 교환권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를 실제 여행지로 유도하였습니다. 저희 리퀴드폴리탄의 구조도는 크게 5가지로 이어지는데요. 오프닝 시퀀스, 도시 추천, 진행 방식 및 미션 전달, 도시 체험, 보상 지급 순으로 이어집니다. 화면 스케치와 함께 각 단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프닝 시퀀스입니다. 나에게 딱 맞는 도시를 추천해주는 프로젝트의 특징을 한눈에 보여주기 위해 각각 다른 스타일의 도시가 모여있는 오프닝 화면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VR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를 고려하여 이동 방식으로 이어서 시작 튜토리얼을 구성하였습니다. 튜토리얼 화면은 NPC 폴리를 이용해 직관적이고 재미있게 VR 기기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 게임 시작 화면에 들어갔을 시 해당 화면이 보이는데요. 선택의 여행 테스트를 통해서 공간이 오픈되고 또 공간에 들어가면 여행지 추천 및 미션 전달을 받을 수 있는 영상이 플레이됩니다. 저희는 대전을 여행지로 선정하여 꿈돌이 가족들을 모아 노잼도시 대전을 유잼도시로 만들어라라는 큰 미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미션은 크게 꿈빛이 꿈결이를 도와 벽화를 그려 대전의 포토스팟을 만들어라 이런 키워드를 제공하는 미션이 있고요. 미션을 클리어하면 꿈가족을 모을 수 있고 타이틀을 획득하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인 만큼 그 여행지를 충분히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도시를 탐험하여 숨겨진 열쇠를 찾으면 어디로든 문같이 문이 생성되어 그 문을 타고 다음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플로어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플로어로 대동벽화 마을에서 벽화 그리기 미션, 성심당에서 망고시로 오픈런 미션, 한비탑 조각 찾기 미션을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은 보상 지급 파트입니다. 미션 클리어 및 보상 지급 UI가 등장하고 지금까지 체험했던 사진을 보여주며 대전의 추가 재미 요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희 리퀴드폴리탄을 이용할 유저는 디지털 네이티브 Z세대 한국 여행에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21세 대학생 조치원에 거주하는 이지영 양과 36세 회사원 서울시에 거주하는 정진정 씨를 페르소나로 선정하여 사용자 여성 주도를 작성하고 페인 포인트를 구성하여 좀 대안을 뽑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파트입니다. 저희 디자인 파트는 리퀴드폴리탄이라는 것을 발전된 미래 여행 플랫폼 회사처럼 표현하여 아기자기한 여행 미래도시라는 디자인 키워드로 진행할 예정이며 톤앤 매너는 파랑, 노랑으로 진행하였습니다. UI는 리퀴드폴리탄의 컨셉이 드러나도록 디자인하였고 폰트는 아기자기한 인상을 더하기 위한 둥근 폰트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모델링은 메인 캐릭터, NPC, 오브젝트, 대전 꿈돌이 가족을 모델링하였고요. 현재 리깅까지 완료된 상황입니다. 또 UI도 지금 1차적으로 디자인을 해봤는데요. 순서대로 내정보, 사진 촬영, 여행 루트, VR 사용법, 갤러리, 설정으로 이 화면 사용자 시선을 고려하여 이 손목을 봤을 때 메뉴창을 선택하여 화구창이 뜨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미션 UI 대화창 화면이며 미션 클리어 도시체험 화면이고 미션 클리어 최종 화면입니다. 다음은 맵 관련한 내용입니다. 저희는 공간을 크게 나눠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오프닝 공간, 도시 테스트, 이동 공간 및 튜토리얼 공간, 대동벽화마을, 성심당, 한비탑 총 6가지 종류로 맵의 전체적인 드로잉이나 컨셉을 설정하여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필요한 SM 리스트를 정리하였고 현재는 오프닝 맵부터 차근차근 진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및 구현 파트입니다. 저희 리퀴드폴리탄은 얼리얼 엔진을 활용하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기터브를 통해서 협업 및 형성 관리를 하고 있으며 피그마로 기획 및 예산 구현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현할 기술로는 VR 환경 구축, 벽화 그림 그리기, 이름 찾기, 보물 찾기 등 미니게임, 사진 찍기, 사용자 시선 메뉴창 등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은 VR 기능과 벽화 그림 그리기를 제작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멘토링 피드백에 따라 우선순위를 작성하여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디자인이 현재 오프닝 공간을 제작하고 있고 프로그램은 VR 설정 및 벽화부터 차근차근 제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프로젝트 일정표 작성을 통해서 각각 세부 일정을 작성하였고 다음 멘토링까지 기획은 음향 리스트를 완성하고 디자인은 캐릭터 UI 완성, 오프닝 튜토리얼 도시 테스트 공간을 완성할 예정이며 프로그래밍은 VR 기본 세팅 및 벽화 기술 보완, 또 오프닝 제작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Q&A를 마지막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이채영하고와 함께 질문 받겠습니다. 일단 앞에
기초랑 그 주제는 다르지만 아마 개발하는 내용이랑 구현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VR 여행하는 거는 되게 주제도 잘 잡은 것 같고 요즘 예능에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재밌고 또 아까 그 노잼 대전을 유잼으로 만들자는 그런 아이디어들도 되게 신박한 것 같아서 대체로 그런 고민을 잘한 것들이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약간 조금 더 보강해야 될 점은 아까 그 지역별로 미션들이 있는데 그 미션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상세 기획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전체적인 플로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작성하였고 멘토링 시간에 상세 기획을 설명해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멘토링 때는 그 부분을 잘 준비해 오면 좋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이미 그 VR 버전으로도 여러 가지 기본적인 기능 테스트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저희 보이네요. 그래서 다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른 국내 여행 그리고 또 언급하신 성지 순례 이렇게 굉장히 좋게 컨셉을 잡았는데 꼭 만화 같은 감이 있어서 국내 여행을 만화 같이 이렇게 하실 건지. 저희가 이런 풍의 디자인을 선정한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사용자가 조금 쉽고 흥미롭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디자인에서 충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해당 디자인을 선정하였는데요. 물론 실사풍으로 좀 더 몰입감 있는 체험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좀 차별성 있는 예쁜 시각적으로도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디자인을 쓴다면 조금 더 좋은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해당 디자인 컨셉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저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볼찬 팀 고생하셨고요. 7번째 팀, 훈민정음 팀, 민기찬, 이서영, 박현빈, 임성우. 네, 앞으로 발표 준비해주세요. 메타버스 3 저희 훈민정음 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 모형. 저희 팀은 박현빈, 임성우, 이선영, 윤기찬 이렇게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소개인데요. 우선 스마트시티라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싶습니다. 스마트시티란 다양한 기술을 통해 도시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이 스마트시티의 데이터 수집을 통한 특정 건물이 지어질 시 그 주변에 미치는 건물들의 가치 예상에 초점을 맞추어 빅데이터를 운용한 스마트시티 시뮬레이터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실제 세종시의 3D 모델링과 정보 시각화 그리고 주요 건물, 랜드마크 건설 시 미래가치 예측을 주 기능으로 갖는 앱 운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 구현 진행도입니다. 먼저 TCP 통신인데요. 서버에서 학습한 정보를 클라이언트에게 넘김으로써 데이터를 가져오는 데 필요한 시간과 부하를 개발자에게 넘기도록 구현하였으며 현재 로컬 통신 기능 구현과 서버에서 크롤링한 데이터의 일부를
언리얼 엔진 프로젝트로 전송하여 사용 가능한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크롤링입니다. 저희는 KB 부동산 사이트에서 과거 건물의 시세를 데이터 크롤링하여 그 데이터를 규격에 맞게 가공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크롤링에서 가져오는 것과 규격에 맞게 가공하는 것까지는 구현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시각화입니다. 서버에서 받아온 위도 경도 데이터를 XY 좌표로 변환하여 레이캐스트로 대상을 특정합니다. 그리고 레이캐스트에 맞은 액터의 색상을 변환하는데요. 만일 레이캐스트를 해서 특정을 하지 못했다면 임시로 액터를 만들어서 보완할 예정입니다. 프로토타입 시연입니다. 현재 보이는 게 저희 3D 모델링이고요. 이렇게 빨간 선으로 레이캐스팅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건물들의 색깔이 바뀌었고요. 현재 이 색깔들은 가격에 따라서 색깔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색깔이 바뀌었는데요. 이것도 다른 가치에 따라서 색깔을 바꾸었습니다. 저희 현재 달성도로는 해당 영상처럼 넘겨받은 특정 정보를 반영하여 액터의 색깔을 변환할 수 있으며 건물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임시 액터 건물을 스폰을 하도록 만들었고, 만일 세종시 구현이 만족스럽게 진행된 경우 세종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구현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점인데요. 지금 PPT에는 다 나와 있지 않은데 현재 문제점으로는 다른 환경의 PC에서는 데이터가 일부분 깨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무거워서 일반적인 PC로는 프로젝트 구동이 약간 힘들다는 단점도 있고요. 또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일부 데이터가 깨지면서 로직이 꼬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정도의 문제가 있고요.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물어볼 점이 이 기능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 어플리케이션, 이 서비스의 사용자들한테 약간 주고 싶은 경험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만일에 특정 건물, 예를 들어서 종합 운동장, 스키장 이런 것들이 어느 지점에 건설된다 이런 거를 받았으면 그에 따라서 주변의 건물에 미치는 가격 예상인데요. 저희 아파트 매매가를 기준으로 해서 가치가 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마 그 가치의 변동 폭이랄까 뭐 이런 조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약간 유의미한 형식으로 설계가 되어야 그게 실제 제시되는 미리 예측 숫자가 좀 정확도가 높아질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은 좀 필요한 것 같고, 아니면 좀 고민이 돼 있는 내용이 있나요? 지금 현재 데이터 크롤링을 중점으로 구현을 하였고 아직 머신러닝에 착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미 약간 좀 최적화가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너무 많으면은. 그래서 뭐 벡터에 들어가는 뭔가 저 메시들의 뭐 폴리곤 수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좀 저렇게 다 3D로 표현하기 힘들면 뭐 일부분은 생략하고 메시가 아니라 뭐 빌보드 같은 거 대체한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세종시 전체가 너무 크면은 세종시의 어떤 일부분 뭐 이런 거를 뭐 서쪽 남쪽 뭐 어느 정도를 잘라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최적화 문제 해결 안 하면 실제 구동 자체가 안 될 거라서 그런 부분을 지금 팀원 중에 개발 담당 멤버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다 프로그래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양 교수님도 건축인데 지금 내가 이제 세종시의 빅데이터 위원장인데 세종시에서 이런 거 필요하고요. 기존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예측도 하지만 어느 영역의 환경 변화 이런 거 그래서 만약에 잘하면 아니면 그 전에 세종시에 있는 빅데이터 하는 친구들한테 한번 같이 만나서 상의해봐도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나머지 세 팀은 저희 2기에서 3기로 이제 연장 수강을 하게 된 고인물들 팀 발표가 있을 건데요. 지금 고급반에서 같이 취업 공모전 열심히 고급반 노력들 하고 있어서 세 팀 지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토니 팀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AR, VR 반에서 팀 디지토니의 팀장을 맡고 있는 디컨 3학년 홍소연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이제 2기에 이어서 진행 중인 VR 아동용 블록코딩 게이미피케이션 콘텐츠를 계속 제작 중인데요. 앞에 강사님 분들이나 멘토님 분들께서는 저희 발표를 여러 번 많이 이미 보셨겠지만 이번에는 좀 2기 때와 달라진 내용을 중점적으로 좀 준비를 했으니 경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디컨 2학년 미선님과 제가 기획 및 디자인을 맡고 있고요. 겜소 2학년 하나님과 지영님이 저희 팀의 이제 개발을 맡아주고 계십니다. 네, 발표 순서는 제안 배경, 저희의 솔루션, 발전 과정, 최종적인 프로젝트 형태, 2기 이후로 추가된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일정을 좀 알려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블록코딩이라는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25년부터 초등학교 코딩 교육이 의무화된다는 기사를 보고 난 후였는데요. 의무 교육 이전부터 자녀들에게 코딩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사교육 시장은 물론이고 코딩 교육 학습 자체가 콘텐츠 자체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에 반해서 컴퓨터 블록코딩은 언제나 투기 화면에 국한되면서 아이들에게 흥미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고른 솔루션은 바로 AR, VR 환경을 이용하는 것이었는데요. 가상 환경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흥미를 주지만 나아가 게임 요소를 추가할 때 저희는 이제 마법학교라는 소재를 추가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지속적인 학습 동기를 주고자 했습니다. 또한 2D 환경을 벗어나서 3D 3차원 공간에서 블록코딩을 시키도록 유도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반 자료에서 찾았을 때 VR 환경이나 3D 환경에서 학습을 했을 때 학습 효과나 이런 것들이 극대화된다라는 자료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저희가 VR을 선택했고요. 이런 이유로 저희가 VR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제 말로 계속 설명하는 것보다 저희가 2기 때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저희 링크 걸어준 것이 갑자기 작동을 안 해서 이걸 만든 템플릿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다시 지체해야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냥 핀넷도 지금 링크 전체 화면 아닌 상태에서 하면 돼요. 아, 그렇죠. 그 상태에서 되는 아, 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런 식으로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튜토리얼 같은 거를 간단하게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손을 모아 이 세 개의 마법을 지켜드려. 룬 코딩을 통해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마법 블록을 조합하는 걸 룬 코딩이라고 한단다. 마법 블록을 원하는 순서대로 조합해서 원하는 위치로 마법을 이동시키면 돼. 다만 명심해야 해. 그래서 여기에서는 레벨 1, 2, 3 순서대로 클리어해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 맵은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였고요.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맵이 펼쳐져 있고 여기에서 블럭 스포너에서 블럭을 잡아서 레이저에 직접 가져다 넣는 형식으로,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인식해서 블럭 코딩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저희가 제작을 했었는데요. 네, 보시면 플레이 하시면 이렇게 마법 에너지가 몬스터를 쓰러뜨리고 배리어가 해제되는 형식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벨 1에서 레벨 1-1, 1-2, 뭐 1-3 이런 순으로 발표를 네, 그런 순으로 했었는데요. 저희 이번에 바뀐 기획에서 보시면 기존 맵이 깔려있는 형태라서 맵을 이제 시각적으로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밑에 그림을 보시면 코딩 링이 스폰되고 그 안에 코딩 문제가 평소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로 한눈에 맵을 볼 수 있게끔 수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블럭 같은 경우도 이제 그냥 레이저에 인식했을 때 이게 인식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저희가 피드백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 블럭을 넣었을 때 그 블럭이 예를 들어 앞으로 한 칸 가는 블럭이다 하면은 저기 마법 링에 앞으로 한 칸 화살표 표시가 이제 추가되는 형식으로 이제 링을 이렇게 두르면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해하시는 게 빠르실 것 같아서, 네, 처음 맵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쉬운 형태로 디자인되었고요. 지금은 이제 VR에서도 가능한데 디버그를 위해서 1인칭 형태에서 플레이 중입니다. 원래 스포너도 기존 거를 사용하면 되는데 일단 디버그를 위해서 놔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제 저희 학습 도우미 룬이라는 친구가 맵에 생성되면서 저희가 만든 코드대로 이제 맵 위를 걷게 되는 것이죠. 네, 다음 맵은 이제 반복 블럭을 이용한 맵인데요. 이렇게 기역자로 가는 것을 4번 반복하면 맵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루니가 제가 만든 코드대로 이동해서 네,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플레이 순서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루니라는 학습 안내자 도우미를 넣었어요. 그래서 루니의 안내를 받아서 퀘스트 위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도착해서 NPC와 상호작용하여 상황을 듣고 퀘스트를 수락합니다. 그때 이제 퀘스트를 수락하고 나면 어떤 자료 구조를 사용할지 정하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말하는 자료 구조랑 속성 마법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불임한 상황이다 하면 이제 그 플레이어가 알아서 판단해서 물 속성의 마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는 문제를 보고 아까처럼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행이 제대로 되어서 루니가 도착 지점까지 잘 도착했다면 별점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때 별점은 저희가 이제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저희 코드 문제에는 정답이라는 거를 정확히 정해두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코딩 문제들, 코딩 그 프로그램들을 봤을 때 대부분 코딩에 정답이 있고 그걸 따라가야 하는 형식이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코드에 정답을 없이 열어두고 싶어서 최단 거리를 얼마나 적은 개수의 블럭으로 도달했느냐에 따라서 별점을 차등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마법진이 이제 별점까지 확인한 다음에는 마법진이 사라지면서 마법 이펙트나 스프라인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을 작동하게 됩니다.
네, 그 외에 추가된 내용을 이제 쭉 살펴보시면 저희 학습 도우미 AI는 이제 플레이어가 이제 해당 위치로 갈 수 있게끔 너무 멀어지면 플레이어를 따라오고 또 플레이어가 가까이 가면 해당 위치로 계속 가게 되는 코드를 사용했고요. 저희 C++ 코드를 이용해서 좀 더 이전보다 간결하고 최적화된 코드로 코드 링을 수정하였습니다. 결과 별점 UI는 아직 제작은 안 되었지만 네, 코드를 효율적으로 아이들이 접할 수 있도록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랩이 이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홀을 중점으로 레벨 1, 2, 3을 이제 순서대로 클리어를 해야 하는 형식이었는데 수정 후에는 이제 약수학, 교실, 홀, 기숙사, 마을, 마법수 등이 생기면서 이 부분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있고 또 이제 퀘스트 순서가 이제 레벨들을 번갈아 가면서 이제 생성이 되기 때문에 퀘스트를 보시면 예를 들어 어질러진 기숙사 치우기, 불난 집 불 끄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퀘스트 순서도 가면 갈수록 이제 코딩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는 식으로 네, 제작을 해 두었습니다. 현재 제작된 레벨들을 보여드리면 기숙사가 있고요. 근처에 있는 마을, 그리고 마법숲, 그리고 현재 이제 약초학 교실과 홀을 수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루니 같은 경우는 이제 길 안내를 도와주는 그리고 학습에 있어서 막히는 부분에서 조언을 해주는 해주는 AI 학습 어시스트인데요. 아까 보셨다시피 플레이어 앞에 앞장서서 해당 위치로 안내를 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번에 초심자를 위한 VR 튜토리얼을 넣었어요. 네, 보시게 되면 왼쪽 컨트롤러를 통해 움직이고 오른쪽은 회전을 하고 지금 보시면 학습 도우미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세요 라는 안내 문구가 떴는데요. 네, 학습 도우미를 만나면 잘했다는 이런 코멘트가 뜨고 블럭을 그랩했을 때 또 뜨는 안내 그 코멘트가 있는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목 회전해서 그 손목에 있는 UI까지 확인을 했을 때 튜토리얼이 완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초심자도 VR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했고요. NPC와 퀘스트 상호작용을 만들었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VR로 저희가 테스트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NPC가 지금 형태가 T자라서 살짝 어색할 수는 있는데요. 가까이 갔을 때 위에 이제 이름과 문구가 뜨는 것 확인되셨고요. 이제 퀘스트를 수락하면 어떤 마법진의 이제 속성을 고를 거냐라고 하고 잘못된 걸 골랐을 때는 다시 골라라 하는 이런 것들을 모두 NPC별로 데이터 테이블을 참고해서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현재 제작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남은 일정 보시면 개발팀 같은 경우는 AI 도우미 디벨롭 해야 되고요. 또 AR에서 VR 환경으로 트랜지션하는 저희가 진입할 때 그런 기획이 있어서 그 부분 제작을 해야 되고요. 음향 같은 설정 시스템 구현 등이 남아 있습니다. 기획과 디자인 팀이 해야 할 것은 이제 스프라인 애니메이션 제작하고 학습 도우미 대본 작성하고 맵 수정하는 것 등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9월 2일까지 공모전에 시연 영상과 보고서 2장을 이제 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최대한 디벨롭해서 내보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질문 받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기수 때 아주 높은 성적으로 잘 마무리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서 되게 인상적인데 이번에는 그때 있었던 뭐 여러 가지 VR 상황에서의 어려운 좀 플레이상 어려운 뭐 튜토리얼이나 뭐 시각화계산 같은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요 계획대로 잘 마무리가 되면 공모전에서는 되게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제가 신청위원이면 1등으로 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이번에 스토리가 좀 들어갈 것 같은데 네. 스토리를 좀 재밌게 넣으면은 훨씬 더 좀 컨텐츠적으로 풍부해질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공모전만으로 좀 끝내기는 좀 아까운 것 같고 공모전 이후에 전반적으로 빌드 퀄리티가 좀 더 올라가면은 저는 뭐 스팀이나 아니면은 저기 그 메타에서 그 스토어 있잖아요. 메타 스토어 쪽으로 실제로 출시까지 한번 해보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계속 이 기대한 과제를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슈가 있거든. 텍스트로 코딩하는 게 어려워서 블락킹 스크래치를 통해서 어린 학생들에게 블락 기반의 코딩을 시키는 거였거든. 네, 이 팀은 새로운 VR 기반으로 애들 코딩을 쉽게 시키는 거로 나는 캐치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딘가는 코딩 레벨에 예를 들어 순차적 프로그램이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건문 정도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반복문이 아니면 모듈화 요 4개 정도의 기능들이 VR로 뭔가 있어야지만이 이 시스템을 가지고 학생들이 코딩을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걸 찾을 수가 없어 나는. 왜냐면 어쨌든 이 결과물을 학술대에 가서 저널에 써서 상을 받게 해주고 싶은데 그런 꼭지를 계속 우리는 보고 있거든 랩에서. 근데 그 꼭지를 못 찾겠어. 네, 저희가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 어젠가 그젠가 뭐 미팅하자고 했는데 원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는데 이게 이제 좀 틀리지. 이제 멘토님이나 강사님들이 생각하는 관점하고 아카데미 관점에서의 관점에 좋은 건 같은데 아주 좋은 건 같은데 이게 학술적인 영향으로 이렇게 뭔가를 쓰고 싶은데 그게 어려워. 네, 학술 대회에 나가려면 저희도 현재 지금 이동 블럭과 반복 블럭만 된 상태여서 아직 부족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학술 대회는 조금 이동 뒤로- 블럭하고 네, 무슨 블럭? 반복 블럭. 그 반복문이 존재하네. 네네, 반복문까지 존재하고 조건문은 아직 네, 못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네.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뭐 이벤트성이지만 저희도 저희 교육에도 유튜브가 있어. 그러니까 youtube.com/대문자 홍익 미들바 메타버스 가능하면 거기에 좀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 올려줘서 우리 아카데미에도 홍보 좀 할 수 있게. 만약에 한 건 올리면 뭔가 상품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작년이 아니라 그 2기 때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는 좀 때려야 될 것 같아서 뭐 지난 기수 때 최종 때도 좋은 평가 받았고 좋기는 합니다만 지금 뭐 이번에 바꾼 것들을 보면 그때는 그 뭔가 이런 3D 월드에서 돌아다니는 게 의미가 있어서 저렇게 한 거는 이해를 했는데 지금은 사실 좀 바꿨잖아요. 바꾸면 사실 이동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더 기획적으로 고민이 됐으면 저라면만 다 드러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동하는 부분을 덜어내고 오히려 진짜 뭔가 컨트롤러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냥 핑거 이제 트래킹 가지고만 해도 오히려 좀 더 현실감 있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뭐 당연히 퀘스트를 하면서 아마 그 각 스테이지별 레벨 디자인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약간 그 지금 처음에 딱 그 컨셉이나 요 실제의 프로토타입을 봤을 때는 괜찮다까지 갔지만 이제 저도 이제 이 발표만 이제 3번째 보는 사람이고 아마 다음에 한 번 더 보겠죠. 또 4번째 보는데 그때도 뭔가 약간 얘가 사골국물 같은 진짜 이게 되겠다 이런 느낌이 좀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들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좀 채찍을 들고 싶어서 네, 감사합니다. 혼 좀 내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에는 꼭 네. 보여주십시오. 네, 꼭 참고하겠습니다. 네. 조건을 한번 볼까? 조건문요? 네, 개발팀한테 꼭 전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긴 시간 발표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지금 학생분들이 준비한 게 많아서 발표 시간도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남은 발표는 지금 심화반에서 지금처럼 발표 길게 안 하고 지금 진행 상황만 공유하는 형태로 해서 마무리할 거고요. 9번째로 남진우 학생 발표하고 10번째로 졸업시켜줘, 11번째로 NG스웨까지 발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진우 학생 나와서 발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맥파워스 3기에서 새로 개인 프로젝트를 하게 된 남진우라고 하고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프로젝트 배경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인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런 날씨를 예측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폭염, 폭우, 폭설, 태풍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현상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날씨에 대한 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프로젝트는 사용자들에게 실시간으로 날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상청과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오늘의 날씨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은 사용자들이 날씨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앞으로의 날씨를 간단하게 예측하여 제공하는 기능은 사용자가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프로젝트는 사용자의 개인적인 취향과 성향을 반영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단순한 날씨 정보 제공을 넘어서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회원가입 과정에서 사용자의 취미나 성향을 입력받고 이를 바탕으로 날씨에 따라 최적화된 활동을 제안함으로써 사용자들에게 날씨에 맞춤형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 오는 날에는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제안하거나 맑은 날에는 야외 활동을 권장하는 등의 맞춤형 조언이 가능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GPT API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입력한 취미, 성향, 날씨 데이터를 기반으로 GPT API를 활용해 날씨에 적합한 맞춤형 활동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GPT API를 활용해 복잡한 기상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연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날씨와 관련된 질문을 하면 GPT API를 통해 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날씨 관련 대화를 할 수 있는 챗봇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웹페이지는 GPT API를 기반으로 한 대화형 챗봇을 통합하여 사용자가 날씨와 관련된 질문을 하거나 특정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시간 날씨 정보를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GPT API를 통해 설명 문구를 생성하여 웹페이지에 표시합니다. 사용자가 날씨와 관련된 아이디어나 계획을 입력하면 이를 바탕으로 GPT가 해당 계획을 보완하거나 계산할 수 있는 제안을 제공합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개인 계정 정보, 취미, 성향, 선호 활동 등을 저장하고 관리하고 기상청으로부터 실시간으로 받아오는 날씨 데이터를 저장하며 사용자가 요청할 때마다 최신 정보를 제공하며 날씨 조건과 연관된 활동 추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또한 GPT API를 통해 생성된 맞춤형 콘텐츠나 답변을 데이터베이스에 캐싱해도 동일한 질문에 대한 반복적인 API 호출을 줄이고 응답 속도를 높입니다. 최종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실시간 날씨 정보와 맞춤형 활동 추천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이 날씨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될 기술은 스프링부트, GPT, MySQL, 리액트가 있습니다. 현재 피그마를 활용하여 대략적인 웹사이트의 디자인을 완료했으며 프론트엔드 개발은 리액트, 백엔드는 스프링부트를 사용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웹사이트의 구조도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로그인을 한 후에 회원가입으로 받은 사용자 프로필을 바탕으로 웹사이트가 작동합니다. 메인 페이지로 한눈에 날씨를 볼 수 있으며 기상 정보 등이 표시됩니다. 추가로 추후 날씨 정보, 지역별 날씨 정보, 기상 뉴스와 기사 같은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추가 사항이 있다면 각각의 항목을 보충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의 웹 디자인은 이렇습니다. 날씨에 따라 바뀌는 글귀와 화면 모양입니다. 또한 지역별 날씨를 사용자가 선택해서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GPT API와 사용자 프로필을 기준으로 활동 추천을 하는 페이지이며 최신 뉴스 기사와 반영해주는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추후에 다른 항목의 웹사이트 디자인을 또 추가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게 생각하는데 GPT 모두 쓰나 그랬지? GPT에 GPT에 쓰는 거 좋은데 만약에 이제 대학원생들이 많이 이런 거 하거든 지원이 필요하다면 우리 랩에서 엄청 키워줄게. 그리고 대시보드는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 대시보드는 뭐냐면 이제 아까 지도에 뭐 이렇게 나오겠지만 지역 정보에 대한 세종시면 세종시 현재 빨간색으로 막 치든지 그런 것 뭐 고민해보려고 같이 그런 거는 지원해줄게. 추후에 한번 그래.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수고. 네, 다음 분 나와서 발표해 주세요. 네, 마지막 팀도 앞에 나와서 얘기하고 있다가 발표할게요. 네, 여기는 자폐아동을 위한 치료보조 3D 교육 게임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조하윤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해주셨다시피 저희 팀도 이제 2기부터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졸업 프로젝트로 진행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진도가 조금 느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진행 상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부분은 이제 다른 학생분들이 저희 기획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기획 배경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최근 드라마나 어린 방송 같은 곳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인식과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교사 정보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음성인식 기술과 게임을 활용한 고기능 자격증을 가진
유소년 보상, 치료 보조 교육 콘텐츠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폐 아동들의 5가지 대표적 증상들이 있는데요.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 정서적 취약성, 낮은 주의 집중력, 반복 행동, 비언어적 소통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좀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과 낮은 주의 집중력, 정서적 취약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정리를 하고 좀 더 진하게 표시한 것들을 위주로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3D 웹페이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어플리케이션이나 게임을 다운받아서 실행했을 경우에도 훨씬 더 편하게 만들 수 있겠지만 웹사이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금방 접근하고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해보고 싶어서 웹사이트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콘텐츠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다른 여러 콘텐츠들은 인지훈련에 조금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는 이제 표정과 감정, 언어 습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콘텐츠는 활동 게임과 대화 게임으로 크게 나눠질 수 있는데요. 활동 게임 같은 경우에는 NPC와 대화 후 상황에 어우러지는 게임이 진행되는 방식이고, 대화 게임은 NPC와 대화 선택지를 통해 점수가 기록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에 이제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활동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흔하게 가는 장소들을 선정을 해서 5가지 장소를 뽑아서 그곳에서 학교, 도서관, 마을회관에서 공원, 마트까지 각각 하나씩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유니티 엔진을 사용해서 웹GL로 실행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학교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친구와 같이 공놀이를 통해 타인과 이제 같이 협응하고 어울리는 게임이고요. 도서관에서는 타인의 반응을 보고 감정 파악하는 게임인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책에 대한 후기를 얘기했을 때 그 후기가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맞추는 게임입니다. 또 마을회관에서는 상황에 맞는 타인의 감정을 맞추어 사진을 보고 사진에 비어있는 부분에 어떤 표정을 가지고 있을지 상황의 설명을 듣고 고르는 게임입니다. 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눈 맞춤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캐릭터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정확한 묘사를 하는 것이 이제 목표인 게임입니다. 마트 같은 경우에는 2가지 단계로 게임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처음에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물건에 대한 물건이 어디 있는지 먼저 이제 마트 직원에게 물어보는 것을 시작으로 정확하게 상대방이 필요한 물건을 고르는 것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또 학습 콘텐츠 2번째 큰 카테고리인 대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페이지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NPC들과 대화하는 게임인데요. 이제 이 게임은 활용 언어를 기를 수 있는 대화 선택지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사회적 상황에 맞게 상대방에 맞게 상대방 의도에 맞게 이제 말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임입니다. 현재까지 구역마다 4가지씩 총 20가지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20가지 문제들이 각각 어떤 능력을 기를 수 있는지 분류를 해준 모습입니다. 학습 콘텐츠를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웹페이지에 올린 모습이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소리를 인식을 해서 텍스트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개발자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이제 레벤슈타인 알고리즘을 이용을 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또 앞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부분 중에 아무래도 이게 상호작용이 중요한 게임이다 보니까 목소리가 입력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NPC들이 말하는 대사 양이 너무 많아서 성우를 쓰기에는 저희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TTS 기능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또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제 또 디자인 쪽은 많이 롤백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디자인적인 부분을 얼마 전에 교수님들께 컨펌을 받았는데
이대로 아마 조금 다듬어지는 선에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메인 페이지이고 이제 회원 가입이 진행되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게임이 아무래도 학습용 게임이기 때문에 이제 각각 그 학습을 했을 때 데이터와 이제 업적 같이 아이들의 뭔가 이 게임을 계속해서 하고 싶어 할 수 있도록 스티커북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3D 웹페이지 적용된 모습이고요. 캐릭터를 배치해 보한 모습입니다.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그 음성 못 단다 그랬잖아요. 우리 강사님이나 멘토님 중에 한 분이 성우 출신이 있어요. 그분한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좋은데 그때는 약간의 영역이 비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수채화 됐네요. 그리고 더 좋은 기회가 생길 게 여러분의 선배 중에 한 분이 와이프 되실 분이 특수교육을 한 교수님이 계세요. 월요일날 만날 거예요. 그때 이걸 가지고 그분의 자문과 더불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열심히 진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팀 발표하고 저희 단체사진 찍고 식사하시는 걸로 시간 또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니어 개발자들을 위한 코드리뷰 SNS MGDRM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MGDRM을 만든 게 현재 SNS 플랫폼은 주로 사진이나 글을 공유하는 데 중점되어 있어서 개발에 특화된 피드백이나 코드 공유에 적합하지가 않다고 저희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자신의 학습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피드백이나 코드 공유의 환경을 찾기 어려워해요. 그래서 자신의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다른 사람의 코드를 검토하며 협업하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개발자 전용 플랫폼의 필요성을 느껴서 MGDRM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MGDRM 프로젝트 기능인데요. 우선 게시글이랑 인기 게시글, 해시태그, 검색, 프로필, 좋아요, 무한 스크롤, 화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게시글 안에 컴파일러를 넣어서 파이썬과 C 언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에서 카카오 API 로그인을 구현하였습니다. 저희 팀원 분담이고요. 기술 스택들, 저희가 사용했던 기술 스택들입니다. 그래서 백엔드 설계를 해서 그 로그인 정보와 게시글을 작성할 때 정보를 확인해서 일치와 불일치로 나눠서 수정을 할 수 있게 만든다거나 팔로우 버튼을 활성화한다거나 해서 설계도를 그렸고요. 이건 스키마 설계도입니다. 파일 시스템이고요. 이제 왼쪽에 보시면 프론트엔드 초기 설계이고 이제 오른쪽은 나중에 더 디테일하게 구체화해서 만든 저희 프론트엔드 설계도입니다. 프로젝트 시연은 잠시 그 뒷부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크 모드와 화이트 모드를 바꿀 수 있고요. 지금 뜨는 게시글로 좋아요 수를 기반으로 만든 순위 차트입니다. 누르면 게시글로 들어가게 되고요. 게시글 작성을 누르면 이제 서버에 저장되는 파일
이름이었고 제목. 그다음 밑에 보시면 사용하는 언어를 고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선 절대평가 시험에서 성적을 부여하는 방법을 파이썬으로 해봤다고 하네요. 그래서 컴파일을 누르게 되면 리조트에 성적이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최신 게시물로 맨 위에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시연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개선 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해봤는데, 우선은 기능적 요소에서 컴파일러 가능 언어를 추가하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로워 기능을 전에 했을 때 구현을 시도를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그때는 못해서 재시도를 하고, 그 다음에 프로필 사진 업데이트 기능, 그리고 카카오만 했었는데 네이버랑 구글 API 연동 로그인을 구현할 거고요. 그 다음에 DB 테이블 정교화 및 리팩토링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디자인적 요소에서 좀 촌스럽다는 평이 있어가지고 좀 더 세련되게 만들 예정이고요. 게시글 작성 페이지랑 컴파일러 코드도 VS 코드 같이 좀 더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디자인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있던 기능 중에서 추가로 만들 기능들인데요. 우선 AI 답변 기능입니다. 이제 사용자가 작성한 코드에 대해서 자동으로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코딩 게임입니다. 주니어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흥미를 느끼면서 공부할 수 있는 코딩 게임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카테고리 세분화입니다. Q&A, 커뮤니티 등 목적에 맞는 게시글 카테고리로 원하는 게시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MGDRN으로 다양한 개발자들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방법론을 배울 수 있고, 또 서로의 코드를 쉽게 공유하고, 또 프로젝트를 공유함으로써 다른 개발자들이 이를 참고할 수 있고, 사용자 프로필과 활동 피드를 통해 개발자들이 자신의 경력과 프로젝트를 홍보할 수 있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 저번에도 질문한 것 같은데 다 좋아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저 프로그램 잘 못 짜는 애들이 코드를 넣어서 컴파일하고 결과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소프트웨어하는 친구들은 그 코드의 맥코드의 복잡도를 보여주고 또는 배드스멜을 보여주고 품질을 보여줘서 어느 코드가 파라미터가 너무 많다든지 그런 것들을 가시화해서 집어넣어주면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하고 있거든. 우리 랩에서 만약에 오면 6개월 석 달이든 가르쳐 줄 테니까 그것만 넣으면 이게 진짜 대학원들 생들한테도 학술대 가서도 이길 수 있는 결과물이거든. 좀 열심히 찾아와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앉아서 발표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기념사진 먼저 찍고 점심시간, 지금 시간이 1시 16분이니까 2시 반까지 하면 충분하실까요? 네, 2시 반에 다시 여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나와주세요.